여러분, 할게요. 혹시 영화 보셨어요? 오늘 할 내용은 영화를 보면서 할 토의를 할 거거든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세계 오존층의 날 학습했던 거 기억하시죠? 저번 시간 학습 내용을 간단히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여기 써 있죠? 자외선을 흡수하는 오존층은 태양에서 나오는 자외선을 막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를 보호해주고 이제 식물도 이제 무럭무럭 자랄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태계에 꼭 필요한 존재예요. 자, 몬트리올 의정선은 오존층 파괴 물질의 생산 및 규제가 주 목적으로 오존층 파괴 물질의 단계적 감축, 비가입국에 대한 거래 제재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높이에 따라서 대기를 구성하려면 대륙권, 상층권, 중간권, 열권이 있어요. 대륙권 같은 경우에는 고도가, 높이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져요. 왜냐하면 태양이 열을 복사를 하게 되는데 복사열에서부터 높아지게 되면 온도가 낮아지지만 성층권에서는 어때요? 오존층이 있죠. 이 오존층을 중심으로 높이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져요. 왜냐하면 오존층이 이제 온도를 흡수하게 되는데 오존층 밖으로 넘어가게 되면 열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태양과 가까이 있어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중간권 같은 경우에는 유성이 있고 열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구 밖이에요. 지구 밖. 우주라고 하는 고도 100km 이상을 열권이라 하고 오로라가 이제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제 우주정거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우리가 오존층 파괴 위험성에 대해서도 학습을 해보았는데 오존층 파괴의 주 원인은 냉장고와 에어컨의 냉매 그리고 이제 스프레이 화장품 이제 프레온가스가 주 원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실가스 사용도 줄여야 되고 여러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되죠. 자, 작품 속에 나오는 이제 영상 이제 문제인데 혹시 이 작품의 그 배경 연도가 어떻게 된지 아시나요? 1995년. 네, 95년도이에요. 다음 넘어갈게요. 자, 우리 주인공이 하천에 간 이유가 있었어요. 왜 갔냐면 이 회사가 이제 이사를 하려고 짐을 빼는 와중에 이 금붕어를 처리하기 위해서 근처 하천에 갔는데 그 하천에 보니까 죽은 물고기랑 어류 종류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상함을 감지하게 됩니다. 작품의 이제 위기 부분에 해당하는 장면이고 그래서 몰래 이제 주인공들이 수질 검사를 진행을 했죠. 자, 이 수질 검사 중에 문제가 되는 화학 물질이 있었어요. 혹시 무엇인지 아실까요? 샤이마? 페놀릭 때문에 맞습니다. 원래 수질 측정하기 위해서는 페놀의 농도가 여기 보이다시피 3 이하가 돼야 되는데 영화 속에서는 약 488, 거의 160배 정도 이상의 페놀이 검출이 되었죠. 하지만 이 회사는 이거를 감추기에 급급했고 밝혀내려는 직원들과의 갈등 있었죠. 네, 제가 잠깐 페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 페놀은 우리 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화합물이에요. 화합물. 어디에 쓰이냐면 벌레를 잡는 이제 살균제에도 쓰이고 그리고 이제 독감 치료제나 이제 제약회사 약을 만드는데도 쓰인다고 해요. 자, 그리고 페놀의 특징이 있거든요. 페놀의 특징 뭐냐면 색이 없어요. 무색이에요, 무색. 그래서 색이 없어서 쉽게 구별할 수가 없고 향 같은 경우에는 약간 향긋한 향이 난다 해요. 향긋한 향. 그래서 이 대기 중에 이 페놀이 노출하게 되면 어디가 안 좋냐? 눈에 잘 안 보여요. 보이지도 않고 색도 없으니까 하니까 어디에 문제가 되냐면
호흡기가 자극이 됩니다. 호흡기가 자극을 받아서 코감기, 목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또 헤드에이크, 두통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하면 사망까지 이룰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질입니다. 자, 페놀은 우리 일상 속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 몸에 노출이 돼요. 예를 들어 흡연할 때도 페놀이 발생하고 쓰레기를 태울 때도 많이 생산되고 또 자동차의 배기가스에도 쉽게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수질 오염 사건을 알아볼 거예요. 자, 먼저 서울우유 폐수 무단 방류 사건입니다. 근데 이 서울우유가 녹색 기업이에요. 혹시 녹색 기업이 무슨 뜻인지 아실까요? 녹색 기업은 환경적으로 위해를 거의 주지 않는 환경을 위한 활동을 많이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녹색 기업은 이제 녹색 시대에 맞춰서 환경 친화적이고 환경 보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탄소를 적게 배출하고 재생 가능한 자원을 이용하고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면서 다양한 실천을 하고 있는 기업을 말합니다. 하지만 2018년도 대한민국의 경상남도 거창군 지역에 이 서울우유 공장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공장에서 이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사실이 알려집니다. 그래서 이 환경부에서 녹색 기업 지정을 취소당하고 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이에요. 영화 나왔던 내용이 사건을 토대로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언제냐면 1991년 3월 대구광역시 낙동강 지역에서 페놀 원액 30톤이 유출되었던 사건이에요. 이 페놀 원액을 저장하는 탱크에서 약간 그 탱크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 봐요. 파이프가 파열이 돼가지고 낙동강 일대로 이 막대한 페놀이 유출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대구광역시 수돗물이 페놀로 급격히 오염되는 사례가 있었고 또 이제 낙동강 일부가 페놀로 오염이 되어서 회복하는데 긴 시간과 자원, 인력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해외 수질 오염 사건을 가져와 봤는데요. 디버터 허라이즌 기름 유출 사고예요. 멕시코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한 영화도 나왔어요. 디버터 허라이즌이라고 영화도 있습니다. 이 디버터 허라이즌 기름 유출 사고는 2010년 4월 20일 미국 멕시코만에서 그 석유를 시추하는 시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있지만 이 석유를 추출하는 기계가 폭발을 하면서 기름의 기초가 되는 원유가 이 바다에 유출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수질 오염이 심각해졌고 이렇게 기름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이 보이죠.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토의를 해볼까 하는데 제 옆에 있는 김세윤 단원부터 발표해 주세요. 수질 오염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의무는 사실 예전에 그런 그 1991년에 실제 영화에 배경이 된 사건이 터지면서 그때부터 기업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묻는 그런 관심도나 이런 게 증가를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에 와서는 한국에서 그런 일이 거의 없긴 하지만 아직 예를 들어 약간의 수질 오염은 아니지만 대기 오염의 사례긴 한데 기업들이 어떤 공장에서 뭔가를 생산해낼 때 항상 안 좋은 물질들을 배출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점들이 적정량을 유지하지만 그래도 이제 보이는 거에 사람들이 되게 안 좋은 인식을 갖는 게 많아서 사실 기업이 어떤 오염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지고 있는 어떤 건 있지만 그거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도 이런 책임들이 좀 있다고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 좋진 않지만 이제 예시 중에 하나가 그 포항에 가면 어
포항이나 울산에 가면 자동차를 생산해내는 공업 그 발전소나 공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철강 이런 것들을. 근데 그쪽에서는 항상 이제 뭉게구름처럼 이제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가 검정색 연기가 있는데 날씨가 좋은 날에는 깨끗한 연기만 내보내요. 그냥 수증기 같은 것들만. 근데 비가 올 때 우중충하고 날씨 하늘이 잘 안 보일 때는 그때만 이제 조금 더러운 회색빛 뭉게구름과 같은 그런 대기 속에 이제 내보내는 어떤 그 연기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관해서도 사실 기업은 책임을 좀 지금 충분히 지고 있다고 저는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조금 더 책임을 가지고 그리고 사실 탄소를 좀 더 줄이기 위해서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먼저 기업과 정부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할 수 있는 선택지를 늘려주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엄소윤 단원. 저는 그럼 하나씩 다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 페놀의 영향에 대해서 찾아본 거는 페놀 자체가 독성이 강한 물질이라서 1에서 31g 정도가 치사량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4.8g을 섭취하고도 10분 이내에 사망한 자료가 존재할 정도이고 과거에는 사용물질로 사용했을 정도로 독성이 강하다는 영향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질 오염에 대한 기업의 책임에 대해서는 실제 기업의 사례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는데요. 엔싱이라는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엔싱이라는 기업은 그 큐보 OS라는 자체 제작 기술이 있는데 이게 농업 기술로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농산물을 재배하는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컨테이너처럼 생긴 스마트팜 안에서 채소를 재배하는 걸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에 수출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농약과 화학 비료를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최소화하는 바람에 토양과 지하수 등의 수질 오염을 피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산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이 기업을 찾아봤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장수전 단원. 저는 이제 페놀이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인간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조금 찾아봤는데, 이제 페놀에 장기간 노출이 되면 인간은 피부 화상, 간 손상, 갈색 소변, 불규칙한 심장 박동, 최대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페놀을 섭취할 시 장기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하고, 마찬가지로 동물에게도 근육 경련과 운동 실조를 경험하는 등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페놀로 인한 피해와 환경 파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 기업의 책임과 의무가 더욱더 강조돼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기업은 국가와 이제 세계가 정한 원칙을 지켜서 이제 어 이제 기업에서 제조한 폐수나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하고 국가와 세계가 정한 원칙을 지켜서 잘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수전 단원님 고마워요. 좋아요. 그럼 다음은 샤이마. 네, 제가 찾아봤고, 일단, 페놀은, 아니, 인간에게, 상당히 독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국가들이, 또, 어, 또 강당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집트와 다른 아랍 국가들이 그건 진짜 해야 하면 해야 하고 이거 그만하면 진짜 환경에게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다음은 권민성 단원 해볼까요? 네, 먼저 페놀의 영향은 크게 사람과 그 동물, 식물로 나눠보면, 그러니까 환경이랑 인체로 나눠보면, 인체는 당연히 그 장수전 단원이 말한 것처럼 되게 위독한 상태까지 이르를 수 있는, 그리고 사망까지 이르를 수 있도록 아주 해로운 영향이 있고, 그리고 동식물에게도 당연히 안 좋죠. 그래서 특히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생태계 교란이 있을 수도 있어서 아주 안 좋고, 특히 이거를 폐수를 바다 또는 하천에 이제 방류를 하는 거니까 물에 사는 동식물들에게 정말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의무는 당연히 국내 법, 그리고 그 밑에 조례들까지 다 지켜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우리가 환경 관련된 여러 조약들과 규약들이 있는데 국제법도 당연히 준수를 해야 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이런 폐수를 방류할 때 처리 정화 시설을 제대로 갖춰야 하고, 그리고 무단 방류하는 그런 기업 윤리 의식도 다시금 새겨야 하고, 그리고 국가의 감독이나 감시가 없어도 그렇게 무단 방출하는 그런 기업 문화를 없애야 되는 게 기업의 책임과 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의견 모두 감사합니다. 대부분 이제 페놀의 영양 같은 경우에는 독성이 높고, 그래서 사람에게도 안 좋지만 여러 이제 동식물과 수생식물까지도 좋지 않은 결과를 일으킬 수도 있고, 생태계 교란과 돌연변이도 일으킬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수질 오염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의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국제법에 관련해서 그런 협약을 잘 지켜야 되는 게 우선이고, 철저한 관리 감독 필요하고, 그리고 중요한 게 정화시설도 제대로 가져야 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기업이 이제 무단 폐수에 대한 그런 무단으로 폐수를 방출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인식 개선이 조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토의를 마치겠고, 10월 1일 토요일 2시부터 5시까지 세계 채식의 날 환경 수업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오늘 4주차 수업 마무리할게요. 1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요.